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그리고 박스 오피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는데 배우 김수현 씨 아버지 재혼 소식 들어와 있고요. 재테크의 여왕 중에 또 으뜸으로 현영 씨를 꼽는데 네. 아니 현영 씨도 사기를 당했다네요. 어떤 수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노래로 재미 본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출발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요즘 도시락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배달해주고 또 건강식으로 가져다 주니까 구독자들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구독형 도시락 제품에서 이 병원성 세균이 검출이 돼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식중독은 이제 뭐 여름에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구독형 도시락 여기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5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이 설사와 고열, 임신부의 유산까지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고 하는 균도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믿고 먹었던 건데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이 제품들 그럼 모두 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이거 그대로 보관해서도 안 되고요. 시중에 유통돼서도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원이 권고에 따라서 판매회사는 도시락을 판매를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고도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1372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이런 경우에 1372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여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인터넷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포털이 있습니다. 소비자24.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비자24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금방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를 통해서 상담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냉동식품들 많이 섭취하고 이러는데 이거 네. 이제 조리법이라든지 해동법이라든지 섭취 방법 등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당연하고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자칫 상온에서 잠깐 보관한다고 해서 두어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2시간 이상만 상온에 두면 금방 또 부패하거나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관하고 유통기한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서로 간에 조리를 막 하는 과정에서 식재료가 뒤섞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서로 오염이 되거나 세균이 다른 쪽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조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이나 채소를 먼저 다듬거나 조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육류, 어류, 가금류 순서로 식재료를 손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젊은 세대를 둘러싼 문해력 저하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구독자가 180만 명인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배우 모집 광고를 냈다고 해요. 근데 공고에 적힌 모집 인원 0명이라는 문구를 두고 온라인에서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설마 0명이 영명? 왜요? 설마 이거를 제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근데 보통 이제 모집 인원을 딱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자리 숫자로 뽑을 때는 0명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0명 이렇게. 예, 0명, 00명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를 뽑고. 예, 근데 이거 당연하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건데 네. 요즘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누리꾼들이 영명을 뽑을 거면 뭐하러 공고문을 올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낚시글 아니냐 안 뽑으면서 뽑겠다고 이렇게 공고문 거짓으로 올린 거 아니냐 이 시청자 우롱이다 이런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을 누가 또 하지 않았겠어요? 영명은 안 뽑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 자릿수로 뽑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런 이상한 표현을 쓰느냐 헷갈리게 그렇게 또 반박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집 공고가 올라온 당일 오전에만 2,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그 게시물에 이 무지한 게 당당한 시대가 돼버렸다. 이 모를 수 있는데 지적하니까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뭐냐. 뭐 이런 또 글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황당했던 건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제 마음을 10분 만에 이해할 수 있냐.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문해력 논란 정말 많았잖아요.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간에 아마 또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유선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문자에 유선상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 이런 이제 답을 했다는 글이 화제가 되게 됐고요. 이게 압권인데요.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 이런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를 왜 중화요리를 제공하느냐. 한식 먹고 싶다. 우리 애는 중식 못 먹는다 이거죠. 네. 석식 제공은 뭐라고 얘기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리고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라는 글에 교과서를 산 뒤에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사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사서 반납하세요. 야,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문해력 위기. 이게 왜 원인이 뭘까요? 글쎄요, 이게 우리가 책을 읽는 환경에 노출이 덜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책을 적게 읽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문화 콘텐츠가 텍스트 위주로 돼 있는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주로 영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영상 매체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뭔가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영상도 굉장히 짧은 영상만 막 우리가 맞아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된 게 가장 큰 원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책을 안 읽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해외 나가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지하철에서 책 보는 사람도 아주 보기가 드뭅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면요. 성인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고요. 1년 내내 읽은 책도 평균 4.5권에 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해력을 위해서는 문자를 자주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점차 그 디지털 교과서로 그렇죠. 네.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TV 광고 보면은 아이들 태블릿 PC로 네. 공부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또 광고를 교육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연구원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미디어 문해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종이책 독서 같은 아날로그 형식을 적절히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웨덴이나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쓰지 않고 종이책을 쓰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인공지능까지 좀 활용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가는 것만이 빨리 가는 것만이 꼭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진드간이 앉아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오고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도 문해력 보충이 됐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신문 읽으실 때 신문 읽고 옆에다 놓으면 그거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신문 사설은 늘 숙제로 내줘가지고 그거 분석해서 글쓰기 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종이 신문 안 읽으니까. 어제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초등학교 때 힙합 바지가 사고 싶어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지금 미디어 업계 와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논술 공부 안 해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좀 맞아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신문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신문 구독하시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저도 중3 겨울방학에 신문 돌렸었거든요. 그때 많이 뭐 때문에 봤어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 계좌에서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실제로 충북의 한 지역 농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0대 농협 직원이 1억 원이 넘는 고객의 정기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가 들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이게 정말 황당한데요. 이 문제의 은행 직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객의 정기 예금 통장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돌렸다고 하는 건데요. 매달 많게는 한 600만 원, 적게는 한 30만 원씩 예금을 인출했는데 이 작년 10월에는 하루에 1,8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씩 나눠서 3차례나 인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리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거 손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 보통 이제 예금 인출기에서 뽑을 때도 이렇게 가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그러니까 자기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농협 직원 창고에 있는데 거기서 돈을 빼내지 않고요. 네. 인출기에서 안 빼내고 다른 지역 농협 있는 데 가가지고 돈을 빼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눈치를 못 챘겠죠. 그리고 더 사실 좀 약간 분노라고 해야 될까?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피해 고객이 80대 청각 장애인입니다. 예금 통장을 가입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와서 창고에 와서 저 도와주세요. 그렇죠. 예금하고 싶어요. 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 말로 안내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시고 사인하시고 뭐 하시고. 그럼 비밀번호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해서 알았구나, 비밀번호를요. 네. 비밀번호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 정하는 과정에서 또 누르라고 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다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인출했던 겁니다. 네. 이 농협 측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농사일을 하며 모은 돈을 꺼리낌 없이 빼내간 것이 너무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융사고가 정말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새한테 방앗간을 맡기는 겁니까? 네. 그 금융사 가보면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내 돈으로 보이면 사고 나는 거거든요.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두 분은 언제 몇 살쯤에 부모님 곁을 떠나셨어요? 독립하셨어요? 경제력이 생긴다. 뭐 그래도 취직한 다음에도 있었고 네. 결혼한 다음에 나갔죠. 예전에 보통 대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면 이제 자취를 한다, 독립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면 약간 좀 의무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부모님 곁에 있으면은 뭔가 기대는 것 같고 미안하고 네. 이러니까 일단 먼저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한 통계조사에서 2030 세대의 77%, 10명 중 8명은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명 중 8명이 캥거루족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는 제가 무조건 이제 뛰쳐나가는 게 먼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뭘 해도 먹고 살지 뭐 이런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요즘은 뛰쳐나가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나 처지 같은 것도 좀 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가 사실 가장 크다고 합니다. 취업난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부모 도움 없이는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응답자의 56%가 안정적인 수입의 부재, 이걸 이유로 꼽았고요. 17%는 생활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취업난이 젊은 세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 그늘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들의 한 87%는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취업 후에는 독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한 13%, 한 20% 안 되는 그 퍼센트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독립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응답자도 13%였고요. 결혼 전까지 독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자도 6%나 됐다고 합니다. 이제 나가 이렇게 강제로 내밀어야 되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 사회 환경이 안 돼 있고. 집 나가면 다 돈이에요. 하나부터 근데 열까지. 어쨌든 경제력 그러니까요. 때문에 일단 못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독립적으로 생활을 안 해보니까 그 안락함을 겁이 취해버린 나기도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은둔형으로 들어가게 그러게.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이걸 뭐 쫓아낼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영화 소식을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주간 박스오피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남은 인생 10년이고요. 4위는 댓글부대, 3위 스턴트맨, 2위는 파묘, 대망의 1위는 쿵푸 팬더 4입니다. 1위가 쿵푸팬더 4군요. 네. 자,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세 분 소개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상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종 여신, 자칭 특종 여신입니다.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자칭 아니에요. 자칭이에요, 어이구, 자칭입니다. 자칭. 제가 아이고. 얼마나 말하고 다니는데. 그럼요, 지금 타칭이죠. 저 회사에서 뭐라 그럴까 봐. 네네네. 이 말 하면 또 회사에서 특종 그래서 너 한 달에 몇 개 하니? 또 그럴까 많이 하고 있는 봐. 기자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은영 씨, 오늘 준비한 영화 어떤 영화인지 가장 먼저 좀 만나볼까요? 네, 최고 권력가인 왕을 다룬 그런 사극은 아주 장르 불문하고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그동안 다룬 사극의 단골 소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차별점까지 더해서 오늘 한끗 있는 영화 두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끗 있는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연산군 11년 1만 미녀를 왕에게 바쳐서 왕을 쥐락펴락했던 희대의 간신들의 이야기를 치열한 권력 다툼을 다룬 영화 간신입니다. 네, 시대적 배경은 연산군. 그런데 영화 간신에 어떤 한 끝이 있다는 겁니까? 네, 일단 대다수 사극 영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왕을 중심으로 이 왕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하지만 영화 간신의 이 한 끝은요, 왕의 시점이 아니라 연산군의 가장 측근이었던 신하, 이 간신의 시점에서 당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런 신선한 충격의 시점을 가진 영화라는 점입니다. 감독 역시요, 늘 조연이었던 이 간신의 시점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라면서요, 이 역사의 채홍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영화 간신의 키가 되는 이 간신 역할을 맡은 배우 주지훈 씨.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이 역할을 위해서 뭐 발성까지 바꿨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 채용사라는 게 원래는 이제 채홍준사라고 해서 연산군이 왕 안으로 이 나라의 예쁜 여자 좋은 말은 다 불러들여라. 이제 근데 이 중에서는 이 채홍준사 중에 준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홍. 이 예쁜 여자를 불러들인 요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전국 각지에서 예쁜 여자를 불러들인 바로 그 채용사 역할을 한 벼슬아치 임승재, 주지훈 씨가 연기한 그 역할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도 보도가 됐었지만 이 조선시대 역사상 최악의 간신이다. 이 폭군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캐릭터의 대담하고도 치밀한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눈빛 하나하나, 발성 하나하나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당시에도 주지훈 씨가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 제가 또 어제 그래도 또 한 번 연락을 좀 해봤어요. 혹시 어떻게 이분이 바쁘시지만 연락이 될까. 근데 마치 예전 연기인데도 어제 했던 연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객이 보시기에는 마치 이 사람은 이 연산군을 지금 위에서 마치 내려다보는 듯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듯한데 그 앞에 있는 왕, 이 김강우가 김강우 씨가 연기한 이 역할이죠. 이 임승재는 나를 진짜 알아주는구나. 나를 정말 위해주는가. 요렇게 알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서로 관객과 이 극중 인물이 다르게 보는 어떤 연기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여러 버전을 준비해 갔는데 민규동 감독께서 그중에 요거 하고 딱 골라주셔서 그거를 연습의 연습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또 민규동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제까지 하고의 간신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다.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왕을 쥐락펴락하는 이 지략과 매력, 카리스마를 지닌 이 임승재라는 캐릭터가 배우 주지훈하고 만났을 때 어떤 신선한 느낌이 있을 것 같다. 요렇게 배우 주지훈 씨 캐스팅 이유를 밝혔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된 캐스팅이었던 거죠. 네, 주지훈 씨 연기라고 뭐 말을 뭐 하겠습니까? 말을 뭐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영화는 간신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는요? 네, 한 끗 있는 영화 두 번째 영화는요. 조선 광해군 8년 독살 위기에 놓인 왕 광해를 대신해서 왕의 노릇을 했던 천민 하선이 왕의 대역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실록에서 사라졌던 15일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시대적 배경은 광해군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어떤 한 끗이 있는 거죠? 네, 이 역사 속 광해군은요, 성군과 폭군이라는 평가가 상반되게 갈리는 이 조선의 15대 왕을 상업 영화에 처음으로 등장시킨 것 자체가 한 끗 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인물 자체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이 조선 왕조실록에서 사라진 15일이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록에 픽션을 가미해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네, 이 영화에서 한 끗이 가능했던 건 역시 이병헌 씨의 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연기를 네, 그렇죠. 광해의 왕이 된 남자에서 이게요. 이병헌 씨의 첫 사극인데 또 1인 2역인데 그 1인 2역이 왕과 천민이라는 극과 극의 1인 2역 이거에 도전을 했던 거.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최고의 관람 포인트는 이병헌 대 이병헌이야. 그의 연기 대결, 셀프 연기 대결이 관람 포인트다 할 정도였는데 사실 이게요. 한편에 광해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 근데 또 이 광대 하선을 할 때는 굉장히 또 익살도 있고 막 이런 인물. 그러다가 이 하선이 진짜 왕의 대역을 하면서 뭔가 이게 권력력도 느끼고 인간 본연의 갈등도 느꼈는데 이 궁궐에서요. 이전에 우리 이 신경질적인 왕보다 우리 인간미 넘치는 이 새로운 뭔가 달라진 것 같은 요 왕 너무 좋은데 하고 궁녀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한 것처럼 관객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232만 명이 사랑해 주셨죠. 근데 아까 영상 보실 때 보셨나요? 그 내관 역할로 장광 씨가 나왔는데 사실은 또 영화 간신에서 장광 씨가 영의정으로도 나와요. 한 배우의 두 가지 또 다른 작품 보는 재미로도 요 오늘 두 작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악플 선처 없다입니다. 가수 신화 앤디 씨의 아내가 본인의 SNS에 이제 도 넘은 악플들을 공개를 하면서 악플러들에게 아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앤디 씨의 아내의 도를 넘은 악플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앤디 씨의 아내는요, 15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나쁜 글을 보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글과 함께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일단 자신의 부모님을 향한 이 원색적인 욕도 있었고요. 그리고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막말, 성희롱 등 정말 앤디 씨 부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악플이 달려 있어서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나쁜 글을 저도 이제 그중에 단 하나만 확인했는데도 이걸 내가 받았다면 싶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더라고요. 앤디 씨 아내가 정말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도를 넘은 악플을 받았을 때 나 신고할 거야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막상 내가 신고를 하는 게 남편의 팬들을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에게 폐를 끼칠까 이런 생각에 말자 하고 접었다고 해요. 신고하지 못했고 그래서 차라리 그래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고 아예 메시지창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렇게 노력을 하긴 했는데 말이 보통이 칼보다 예리하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 같지 않은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이 읽은 이 말은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앤디 씨 아내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은 내가 감내를 해 나가겠지만 이 글을 보시고도 도가 지나친 언행을 계속하신다면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취합해서 이제는 정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정확히 했습니다. 네, 근데 앤디 씨 아내뿐만 아니라 사실 연예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예전부터 악플로 고통을 받아왔었거든요. 악플과의 전쟁 이게 끝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사망한 어떤 여자 가수도 이게 결코 뭐 극단적 선택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기절을 했는데 그 가수도 오랫동안 악플로 시달려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가수 보아 씨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나 너무 오랫동안 악플에 시달렸어요. 저도 법정 대응 나서겠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어떤 고질병과도 같은데 심지어 이제는요 악플 다는 거에서도 넘어서고 있어요. 이 개인 방송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플에 달았던 그 내용이 개인 영상의 제목으로 너튜브 등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악플이 제목이 되는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루머일 수도 있어. 이런 걸로 심지어 그럼 이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어머 이게 진짜야? 하고 보면서 그 이제 개인 방송 하는 사람한테 이게 돈벌이까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언제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최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예인이 이런 악플로 인해서 심리적인 마음 이런 또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면 그 악플러도 그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요즘에 상담원 이렇게 전화 받으면 이분도 당신의 가족일 수 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 가족이고 누나고 동생이고 언니고 남편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김수현 아버지 재혼하다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아버지께서 또 오래전부터 부부의 연을 이어왔던 여성분과 재혼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수현 씨의 또 가정사가 동시에 재조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수현 씨 아버지의 재혼 소식이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일단 김수현 씨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수현 씨 아버지의 이름 김충훈 씨입니다. 80년대 록밴드 세븐돌피스에서 리더이자 리드 보컬로 활동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수현 씨 아버지의 재혼식은 지난 13일이죠.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진행이 됐어요. 이 사회 같은 경우는 방송인 조영구 씨가 맡았고요. 축가는 가수 김범용 씨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조영구 씨가 또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일단 이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사시지 이제 와서 왜 새삼스럽게 결혼식을 하느냐라고 짓궂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김수현 씨 아버지가 무명 시절 어렵고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고 내조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늦었지만 면사포를 꼭 씌워주고 싶었다라고 이 재혼한 아내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수현 씨는 아버지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을까요? 지금 뭐 김수현 씨가 아버지 결혼식에 불참했다 이렇게 제목의 어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사실 불참이 또 맞나도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건 맞는데 이 아버지의 뜻 자체가 아이고 아들 또 아들의 김수현 씨 어머니랑 지금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어오던 분하고 늦가기 지각 결혼식을 올리는 건데 이게 또 김수현 씨나 또 이제 그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서 또 마침 드라마도 방영 중이어서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조용히 치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아니 그러면 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조용히 하려고 했다면서 왜 드라마 한창 인기 있을 때 결혼해요? 사실은 예전에 이미 다 예약을 해놓은 결혼식장이었고 이 드라마가 지금 이 시기에 방영될 줄 모를 때 예약해놨는데 이게 이제 와서 다 취소할 수가 없어서 했다. 정말 이렇게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난감하다. 드라마 제작진께도 왠지 이게 잘못인가 싶어서 정말 곤란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그렇게 의견을 저도 좀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보도 나왔을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 김수현 씨와 가족들에게 누가 될까봐 굉장히 염려했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가족이라고 하면 김수현 씨 말고도 자녀가 있습니까? 김수현 씨 아버지에게는요, 재혼한 이 아내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김수현 씨에게 이복 동생이 되겠죠. 근데 이 이복 동생의 존재가 TV를 통해서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모습이었는데, 김수현 씨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팬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88년생인데 이 이복 동생과 한 6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런 사실을 미뤄봤을 때 두 사람이 6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같이 성장하지는 않았을 테니 아마도 김수현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좀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버지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혼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수연이와 다른 가정에서 지내게 됐다. 잘하게 된 것은 따로지만 완전히 분리돼서 단절돼서 동떨어진 삶을 산 건 아니다. 수연이와 딸은 어린 시절에 저와 셋이 산 시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수연 씨를 보러 갈 때 딸과 함께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세 가족이 만나는 형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나도 사기당했다입니다. 지난해 방송인 현영 씨가 170억 원대의 상품권 투자 사기를 친 또 50대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을 했다가 또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최근 이 사건에 1심 판결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현영 씨는 재테크 여왕으로 통하기도 하는데 어쩌다 이런 사기에 휘말린 거죠? 일단 이 A 씨의 사기 수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50대 A 씨가 이 170억 원에 편취한 방법은요, 일명 상테크라는 방법입니다. 상테크란 상품권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데요. 일단 인터넷 카페 회원들한테 상품권 투자해라. 그러면은 네가 투자한 금액의 30%를 내가 도와주겠다, 돌려주겠다라고 해요. 30%나? 제가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했지만 30%가 돌아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부분들이 30%나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혹하신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뿐만 아니라 현영 씨에게는 매월 7%의 이자를 돌려줄게 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현영 씨가 5억 원을 송금을 했고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영 씨도 그러면 이 50대 A 씨가 운영하는 맘카페 회원이었던 거네요. 회원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액이 171억 원, 이 170억 원대의 이 피해가요. 맘카페 회원 69명한테 받은 게 170억 원입니다. 근데 이 쇼핑몰이요. 회원 수만 15,000명인데 그들한테도 이거 상품권 미리미리 사두면 득이 돼요 해서 또 이제 이게 불법 수신이거든요. 유사 수신. 이거를 한 게 290명한테 486억 원도 있어요. 사실 이것까지 합하면 이제 600억 원대가 되는데 이 맘카페 회원 69명에게 지금 친 사기만 170억 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69명의 현영 씨는 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본인 맘카페 회원 아니고, 당시 이제 사건 초반부터 얘기했지만 현영 씨는 나도 피해자일 뿐이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걸로 이자 7%나 줄게 해서 이제 5억 원을 투자했던, 그랬다가 이제 돈을 이제 못 받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 피해자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현영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실제로 이 1심이 왔는데도 참고인 조사에서 끝난 거는 피의 사실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 하면, 본인은 이 맘카페 회원 가입한 적도 없고 회원들하고 교류하면서 투자 권유한 적도 없고, 왜 내가 피해자냐면 내가 오히려 이렇게 봤더니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걸 인지하고 2022년 12월에 이 A 씨를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결국은 이 형사 이 이제 처벌을 나중에 어떻게 처벌이 결정되겠지만 재판까지 가게 되는 이 시작이 나였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백억 단위까지 가는 거 보니까 피해자도 많을 것 같고 그러면 현영 씨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얼마예요? 피해 금액이? 일단 현영 씨가 처음에 5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처음 5개월은 이자를 꼬박꼬박 줬습니다. 5개월 동안요. 이자로 3,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안심할 만하죠. 하지만 나머지 금액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총 1억 7,500만 원의 이자만 돌려받고요. 원금인 3억 2,500만 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 사기꾼이라고 하죠. 아, 너무 많아요. 와, 이 정도로 간 큰 사기꾼 정말 많습니다. 1심 재판에서 50대 A씨 얼마나 형량을 받았을까요? 일단 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5년을 구형했는데 이 1심 재판부는 10년을 지금 선고를 했어요. 징역 10년. 여기에는 사실 그의 아들도 있어요. 그 아들은 또 징역 4년 구형 받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본인들은 저희가 지금 제에 비해서 지금 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요 하면서 항소를 했어요. 검찰은 아니 지금 이게 가볍다고 하면서 이 A씨 또 아들뿐 아니라 요 결심 공판에서 이 모자에 어떤 이런 걸 방치한 거 아니냐고 A씨 남편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요 세 사람 다 앞에서 우리 지금 항소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액이 몇백억이고 이거 피해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한 120년이 되고 그러니까요. 10년도 무겁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거 말이 근데 안 이거 되죠. 이제 검찰도 역시 항소한 거죠. 네,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요, 이 50대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고 본 거예요. 일단 검찰을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장기간 소위 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다라고 밝히고요. 또 피해자들이 많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피고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본 건데요.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런 뭐 사기꾼, 뭐 경제 관련해서 경제사범들 너무 약하다는 얘기 맞아요. 거의 뭐 매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분노 유발자들에서 얘기. 그러니까 어제도 하고 오늘도 네,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주민 오늘도 기대됩니다, 은영 씨.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이 두 가지를 이게 하나도 소화하기 힘든데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해내는 그런 능력자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극기로 통하나 봐요. 배우분들 보면 노래 실력 대단한 분들 많아요. 맞아요. 발성이 돼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네. 감성 표현이 또 좋아서.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가수분들처럼 노래를 잘한다. 정말 가수 뺨치게 가창력 있는 스타들이 있다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바로 노래로 재미 본 스타들입니다. 노래로 재미를 봤다는 거는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자, 노래로 재미를 본 스타들 바로 시작해 보죠. 네, 노래로 재미 본 스타. 첫 번째 스타는요. 알고 보면 24집 가수인 배우 임채무 씨입니다. 24집 가수예요. 임채무 씨 하면 1980년대 로맨스의 황태자 이렇게 불린 분인데 언제 앨범을 또 이렇게 많이 냈어요? 일단 임채무 씨는요, 1985년도에 종영된 사랑과 진실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이때 시청률이요 무려 76%입니다. 와, 지금은 상상할 수 절대 없는 상상 엄청난 못하죠. 시청률인데요. 이 죽은 시체도 벌떡 일어나서 TV 옆에서 이 드라마를 보게 한다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렇게 임채무 씨 드라마 사랑과 진실의 주제가를
노래를 부르면서 배우와 가수를 겸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음반사에서요, 임채무 씨에게 계속해서 음반을 낼 것을 제의를 했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앨범이 24집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은 사실 연기와 노래 둘 다 잘하는 스타들이 정말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채무 씨야말로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닐까 싶은데 당시에 임채무 씨의 노래는 어디에서 좀 들을 수 있었어요? 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같으면 정말 다양한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다 불려 나갔을 텐데 그때는 시대와 환경이 다르고 또 그때는 약간 배우는 가수 하면 안 돼, 가수는 배우 하면 안 돼, 이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밤업소라고 그 밤에 야간업소에서 나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되죠. 근데 임채무 씨가 한참 활동할 때 백지수표까지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임채무 씨가 가수로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임채무 씨를 딱 붙들고 방으로 그대로 확 데리고 무서워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들어간 방의 상석에 굉장히 부티나는 어떤 여성이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에 임채무 씨가 딱 앉으니까 그 여인이요. 술과 함께 백지수표를 싹 건넸다고 해요. 왜 준 거야? 왜 줬을까? 진짜 듣다 보니 너무 궁금해서. 근데 잠깐 그 순간에 머릿속에 정말 많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딱 하고 탁 이런 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었을까요? 네. 받았어요 백지수표를? 과연 받았을까요? 당황한 임채무 씨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거절을 하고 나오긴 했지만요. 과거에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아주 잠시나마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 해본 적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백지수표를 주면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나? 하여간 1985년부터 활동하고 그때 정말 잘 나갔으니까 당시 얼마를 받은 걸까요? 임채무 씨 얘기가 당시 최고 월 400만 원. 근데 이게 뭐냐면 그때 뭐 선배들 월급이 한 월 30만 원, 40만 10배 이상. 10배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탤런트도 호봉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정말 맞아. 출연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등급이 그러다 보니까 돈 좀 벌으려면 밤무대 가야 여기가 주 수입원이고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인기가 있는 배우 탤런트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래 실력도 정말 가수 뺨치게 잘해야 오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밤무대 활동을 얼마나 한 거예요? 이렇게 잘 되면 저라면 아주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임채무 씨는 단 5년 동안 밤무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5년만 했느냐? 다 계획이 있었는데요. 임채무 씨가 이렇게 5년 동안 모은 그 금액으로 이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그 밤무대 금액으로 이제 본인 전셋집도 탈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놀이동산까지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임채무 씨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 작사 실력까지 갖춘 싱어송라이터라고요. 노래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 노래를 비롯해서 한 대여섯 곡 이 작사를 스스로 했는데 요렇게만 했는데도요. 야, 노래방 같은 데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저작권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박또박. 네, 꽤 들어오죠. 이렇게 꽤 들어와서도 그렇겠지만 어머 왜 가사까지 쓸 생각을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배우 감성인 것 같아요. 오늘이 내가 살 또 어떻게 가장 젊은 날의 마지막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시 쓰듯이 이렇게 늘 쓰는 게 노래의 가사가 된다고 하네요. 이야, 노래 가사를 시 쓰듯이 쓴다. 임채무 씨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스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로 재미 본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요, 노래로 영등포의 밤을 휩쓸었던 배우 김성환 씨입니다. 야, 거시기라는 유행어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성환 씨. 노래로 영등포의 밤을 휩쓸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성환 씨는 1970년 이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정말 무명 생활을 거친 뒤에 당대 최고의 배우로 발돋움을 했는데요. 왜 당대 최고의 배우냐? 당대 최고의 여배우와
호흡을 맞췄으니까요. 정윤희 씨 그리고 장미희 씨와 주인공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 주말 드라마 이 주인공을 맡게 됐는데 이후에 1980년도에 언론 통폐합 후에 드라마가 취소가 되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생계가 일단 막막해졌다고 해요. 1982년 통행금지가 풀리면서 이때 스탠드바가 생겨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본인 이야기로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생계를 이어간 이 김성환 씨는요. 영등포의 밤무대를 휩쓸면서 이 밤무대 황제에 등극했다고. 영등포 밤무대 과연 어딜까 괜히 궁금해지면서 근데 뭐 당시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떤 회장님 눈에 띄면서 밤무대 이제 진출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82년에 드라마 약속의 땅 여기서 이제 굉장히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연기를 멋지게 하면서 사실 또 그렇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러면서 인기가 이제 확 치솟습니다. 아까 제가 밤무대에 탤런트가 설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인기가 있어야 된다. 둘째, 노래 잘해야 된다. 요거에 딱 맞게 일단 인기 솟았고 또 이 김성환 씨가 노래 잘하고 뭐 이렇게 막 손재주 좋은 건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크고 유명하다는 나이트클럽 사장이 직접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200만 원을 주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한 이 선배들 월 이 연기 수업료 이게 연기료를 30만 원 정도 받을 때 200만 원 주겠다 크죠. 했는데 김성환 씨가 이게 나이트클럽 경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거 혹시 더 불러보면 하는 생각에 나 500만 원 주면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조금 지른 거지. 그렇죠. 지른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사장 입장에서 해도 이거 너무한다. 황당한 요구에 오히려 첫 발은 불발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해서 밤무대 출연이 불발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김성환 씨가 직접 찾아갔다고요. 1년 후에요. 집안 사정이 갑자기 기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성환 씨가 그때 은행에 집이 저당 잡혀가지고 정말 그냥 집 밖에 그대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이때 불현듯 딱 떠오른 이야기. 나 그때 노래 부르면 돈 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발로 이 밤무대 업소에 찾아가서 그 나이트클럽 회장에게 나 노래 좀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이 회장이 안 돼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출연 거절을 당했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주일이나 무료 공연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했대요. 하지만 이 나이트클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간곡한 김성환 씨 측의 일주일 무료 공연이라는 이 강력한 딜에도 불구하고요. 단호하게 그래도 우린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출연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때 많이 기분 상했었구나. 500을 부르니까.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네, 어떻게든 살아야 했던 우리 김성환 씨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바로 차별화 전략을 썼는데요. 본인이 직접 이제 무대에 소품까지 고안을 하고요. 노래를 또 전라도 사투리로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등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로 나이트클럽 회장님의 마음을 돌려놨고 결국엔 출연료 80만 원을 받고 밤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출연료 80만 원으로 좀 그러네. 떨어졌어. 원래 200이었는데. 그렇지. 일을 잘해야 돼. 1년의 시간 동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뭐든 처음이 어렵잖아요. 처음 지나고 나면 이 일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오거든요. 꾸준히 하셔서 사실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나가시는 그런 분인데 또 굉장히 요번엔 좀 딜을 잘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6개월치를 한 번에 줘라. 이게 잘한 거냐고요? 현금 아니고 어음으로 줘도 된다. 보통 여기가 이제 현금으로 주고 정말 막 돈 세느라고 힘들고 요런 에피소드가 많은 곳이 밤업소인데 나 어음으로 줘도 된다 했더니 여러 곳에서 제안이 와서 요 한 군데뿐이 아니라 정말 서울 시내 나이트클럽을 정말 다 장악하게 되는 그러면서 사실 지역에서도 막 지방에서도 난리가 나서 와주세요 그럴 만한 게 개그맨 만담이죠. 만담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심지어 트로트뿐 아니라 판소리도 잘하시잖아요. 막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밤무대 황제로 정말 등극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민도 많았겠어요. 맞습니다. 김성환 씨가요, 밤무대를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이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일단 밤무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건가라는 이런 고민도 있고, 내가 여기를 갔다가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고민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백일섭 씨, 배우 백일섭 씨를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명쾌하게 답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무조건에 넌 재주가 있으니까 밤무대 가서 그냥 싹 잡아버려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김성환 씨가 그 조언에 힘을 얻고 열심히 이 밤업소에 이 여러 가지 작전을 짜서 이 장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수 김성환에 대한 인기는요, 주변 동료들도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박근영 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석 달을 계약을 했는데 김성환이는 6개월씩 계약을 했다라고. 이게 중요하죠. 네, 이 김성환 씨의 인기를 아주 집중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30년 전부터 절친한 선후배 사이였던 가수 진성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옆에만 붙어 있어도 그 콩고물이 떨어질 정도로 밤무대를 아주 싹쓸이 하셨다라면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밤무대 황제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면 하루에 몇 무대를 뛴 거예요? 궁금하네요, 정말. 정말 밤무대 많이 뛰었다는 혜은이 씨도 한 12군데라고 하는데 김성환 씨는 최고 16군데를 뛰셨다고요. 아까 영등포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영등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여기 한 8군데 뛰고 이 종로 요 안쪽 이 서울 시내 들어가서 8, 9군데를 더 돌았다고 해요. 그 처음에 권유했던 백일섭 씨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 하루라도 쉬면은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돼도 성환이는 악착같이 10군데가 넘도록 돌더라. 그 당시의 얘기를 전하신 바가 있죠. 네, 근데 하루에 행사를 뭐 16곳에 갈 정도면 밥 먹을 시간 당연히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스케줄이면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무대, 오프닝 무대가 몇 시냐? 저녁 6시 반입니다. 저녁 6시 반부터요. 새벽 1시 10분까지는 그야말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었다라고 하거든요. 당시 이 고 개그맨 이주일 씨가 이 밤무대 업소에 나오지 않으면 밤무대 앞에 이주일 안 나온다라고 이 벽보를 붙여놨었는데 김성환 씨가 출연하지 않으면은요 밤무대 입구랑 화장실에다가 다 써서 붙여야 될 정도로 사람들 문의가 굉장했어요. 김성환 씨는 여의도에 영등포에 그야말로 밤 안 계셨는데. 아니, 근데 이게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같은 출연자를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동네에서는 한 군데만 독점 계약 그래야 좀 여기는 그게 아니라 김성환 씨가 와야 손님들도 좋아하고 손님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 서로 간에 너네만 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쓰자. 이래가지고 영등포에서 그렇게 8군데가 가능했는데 우리가 조금 멀기만 해도 차 가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막 차 막히고 이럴 수 있는데 김성환 씨는 그럴 염려가 없는 거죠. 영등포에 쪼르륵 있으니까 걸어서 요업소하고 걸어서 요업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시간 맞춰요? 시간 맞추는 게 없다 그래. 김성환 씨가 도착하는 순간이 김성환 씨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이라 어떤 다른 가수가 노래하고 있다가 김성환 씨가 도착하면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부르고 또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럴 정도의 정말 영등포의 황제셨다고. 네, 그럼 지금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보셨을까? 얼마나 보셨을까. 일단 김성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에 영등포 밤무대를 휩쓸면서 번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돈을 이렇게 세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현금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김성환 씨 지금도 부자일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서울 근교에 땅을 샀었어야 됐다라고 안타까워하는데 그 이유가 당시에는요. 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부자라고 쳐졌다고 해요. 그래서 김성환 씨가 고향인 군산에 3만 평의 논을 샀다고 합니다. 논산에. 서울이 아니라.
지금 샀으면 강남이 됐겠죠.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난 만큼 아니 뭐 논산이라도 3만 평이면 땅값이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와, 3만 평이면 땅값 많이 오르셨겠네요. 라고 했더니 김성환 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논은 절대 농지라서 개발은커녕 땅값도 요지부동이다. 농사짓기 좋은 땅을 골라주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땅 3만 평 그냥 어마무지하게 샀다 라면서 씁쓸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서울에 아무데나 사셨어도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이 아니라 제가 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주변에서요. 요 강남 쪽도 그렇지만 판교도 많이 추천을 했었대요. 판교만 샀었어도 그랬어. 네. 왜 이렇게 제가 아실까요? 아니 우리 걱정이나 하자.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로 재미 본 스타들 다음 스타는요. 배우 김희애 씨입니다. 네, 김희애 씨 노래 실력은 뭐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앨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제목 말씀드릴 노래, 미리 말씀드리면 나를 잊지 말아요. 요거가, 김희애 씨가 이 솔로, 이 단독 앨범을 내고 가수로 데뷔했었나 보다 생각할 만큼 너무 인기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정식으로 본인 가수 앨범을 낸 건 아니라고요. 1987년에 당시 이제 KBS에서 뭐 이렇게 DJ라든가 MC분들이 다 함께 앨범을 냈는데 김희애 씨도 너도 지금 라디오 DJ 하니까 하나 불러야지 해서 부른 거고 요거를 근데 그 부른 게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김희애 씨 얘기입니다. 좀 얼떨떨했다. 뭐 그렇다고 너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직업을 가수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왜 주말마다 이 쇼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김희애 씨 정말 가수처럼 나와서 안개 속에서 예쁜 모습으로 노래 불렀었죠. 네, KBS 라디오 뭐 MC, DJ들 다 함께 모여서 낸 앨범에서 김희애 씨가 부른 곡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기 라디오 DJ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라디오가 인기가 있지만 그 당시 80년대는 라디오가 정말 힘이 대단했잖아요. 88년도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MBC 라디오에서 청취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MC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10위를 쫙 풀었습니다. 근데 이 10위 안에 이 선호하는 이 DJ로 김희애 씨가 무려 8위에 뽑혔고요. 이 음악 프로그램 순위에 김희애의 인기가요가 무려 6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작곡가가 가수 전영록 씨 아닙니까? 맞아요. 전영록 씨의 워낙에 뭐 본인 노래도 작사 작곡하고 여러 가수들한테 노래 주는 걸로 유명한데 세상에 그 여러 가수 중에서가 아니라 전영록 씨의 첫 번째 작사 작곡곡이 바로 나를 잊지 말아였고 요게 김희애 씨한테 갔던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그 이지연의 바람아 멈춰다오 그거가 그 작곡가 데뷔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요거는 88년에 만들어져서 89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7년에 나왔던 김희애 씨의 나를 잊지 말아요가 전영록 씨의 이 작곡의 첫 번째 곡이었고 그 주인공이 김희애 씨가 됐던 거죠. 네, 근데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곡을 이렇게 주고받았을까요? 네, 전영록 씨가 이 김희애 씨에게 곡을 주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영록 씨가 이 군대에서 나를 잊지 말아요를 작곡을 했는데 당시에 음악 작업을 같이 하시던 어떤 분이 이 노래는 들어보니까 무조건 김희애에게 줘야 된다라고 해서 써놓은 곡 중에 하나를 김희애 씨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설이고요. 두 번째는 전영록 씨랑 김희애 씨가 중앙대 연영과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김희애 씨가 전영록 씨에게 저 학교 후배예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는 이제 또 정이 있던 사회니까 그래? 그럼 너 이거 한번 불러봐라라고 해서 곡을 선물로 하게 됐다라는 설이 또 있습니다. 네, 김희애 씨가 부른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공전의 히트를 했는데 답례로 받은 건 뭐 없나요? 정말 작곡력 엄청나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전영록 씨도 내가 작곡가 중에 제일 잘 나간 건 나를 잊지 말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너무 잘 나가서 레코드 회사에서 감사의 의미로 전영록 씨한테 준 돈
당시 설렁탕 가격이 한 5,000원이었나 봐요. 그거 20그릇. 10만 원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설렁탕 20그릇 산 야. 거.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정선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정선희 씨가 아니 정말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아니 그 돈 받고 그걸로 뭐 작곡만 해준 게 아니라 심지어 코러스까지 해줬다. 그러고 10만 원이었다. 근데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선물한 거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런 생각 들어요. 전용록 씨가 그간 이제 후배들에게 줬던 곡을 다 등록을 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주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김희애 씨 이전에 이 노래의 주인공이 또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희애 씨 이전에 나를 잊지 말아요 이 주인공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모발 이덕화 씨였다고 그래요? 합니다. 정말요? 이덕화 씨가 만약에 불렀다면 나를 잊지 말아요. 굉장히 다른 노래가 됐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덕화 씨에게 먼저 갔던 노래인데 너무 바쁜 스케줄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이제 10대 때 일찍이 데뷔해서 가창력을 뽐내고 있었던 김희애 씨로 주인공이 변경이 된 거였어요. 아, 뭐 잘 됐다. 네. 네. 아니 은영 씨 근데 조금만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락 버전이 될 뻔했어.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죠. 네, 노래로 재미 본 스타들 다음 스타는요. 알고 보면 9집 가수인 배우 신신혜 씨입니다. 신신혜 씨가 9집 가수군요. 노래를 부른다는 건 알았는데 9집까지 낸 가수였어요. 네, 93년에 1집 이 노래는 다들 아실 거예요. 세상은요. 아,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네. 이 노래를 발표한 뒤에 94년에 2집 도나 돈을 발표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공짜는 없어 등 제목만 들어도 어머 이건 신신의 노래인가 봐 하는 아주 재밌는 노래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참 가수 신신혜라는 이 뭐랄까요 캐릭터를 확실하게 구축한 그런 분이죠. 네, 특히 이 노래 세상은 요지경은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다고요. 그렇죠. 1993년도에 나왔는데 얼마나 대단냐면 고해 8월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지금 세상은 요지경으로 이 신신혜는 무려 25만 장이 팔렸고 지금 트로트 메들리 이제 급해요. 지금 작곡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냥 메들리 음반을 묶어서 내는 2집을 놓고 여러 유명 음반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또 이런 그 스트레이트 보도 기사뿐이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제 미용실 가면 꼭 입는 게 여성지, 요런 월간지가 되게 인기였는데 여기에 이제 참 몇 장 걸쳐서 예쁜 사진까지 함께 나오는 이 인터뷰 요 기사가 정말 잘 나가는 영화 배우 또 막 드라마를 했는데 인기 있는 탤런트들만 나오던 그런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신신혜 씨가 여기에 참 너무 예쁜 모습으로 딱 몇 장에 걸친 인터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런 인기에 열성 팬으로 인한 고충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신혜 씨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여학생이 날 화장실에다 밀어넣고 머리카락을 또 잘라가고 거기에다가 은팔찌도 빼갔다라면서 그 열성 팬들에 대한 고충을 또 털어놨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만 있느냐? 아니죠. 신신혜 씨를 또 웃게 했던 그런 팬들도 존재를 했는데요. 행사장을 가면은 아이고 다 너 보러 왔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다. 이렇게 또 팬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쌈짓돈을 또 쥐어주면서 내 마음이다 라면서 또 전해줬던 그 훈훈했던 당시의 상황을 또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신혜 씨는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로 어떤 재미를 봤을까요? 지금 뭐 모든 재미가 돈의 재미입니다. 신신혜 씨도 돈 많이 버셨더라고요. 본인이 2021년 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뭐 행사로 하루에 1,500만 원까지 번 적이 있어요. 아니 몇 개를 뛰면은 1,500만 원이다. 또 우리 또 개수도 궁금하잖아요. 본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역에 지방에 행사를 가면 1박 2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2번 무대에 오르는 거죠. 한 번에 한 3곡 부르기로 했는데 또 막 앵콜 이러면 이제 4-5곡 부르고 요렇게 이틀을 부르면 600만 원. 그럼 이제 한 번 무대에 서는 값은 이제 300만 원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런 거 말고도 뭐 팬사인회라든가 행사라든가 요런데 뭐 이렇게 무슨 뭐 고추 축제 뭐 마늘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데 가도 한 번에 3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죠. 결국 하루에 1,500만 원 벌었다. 여기 찍고 마늘 찍고 양파 찍고 1,500만 원
5군데를 와. 하셨던 거죠. 대단한 근데 요즘에는 저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쏴주지만 네. 예전에는 그게 네, 현찰로 그것도 10,000원짜리로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덩어리가 이만큼 될 텐데 이거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일단 신신혜 씨 같은 경우는요, 이 세상은 요지경으로 받은 돈을 첫 번째는 은행에다가 맡겼고요. 두 번째, 은행 말고도 집안에 2곳에다가 나눠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신신혜 씨, 과연 집안 그 2곳이 어디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집에 금고도 없겠지 뭐. 일단 그럼 금고도 제가 없을 것 같고.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1번 금고, 2번 쌀독, 3번 장롱, 4번 화장실 변기, 5번 방석. 자, 이 중에서 신신혜 씨 캐릭터와 가장 비슷한, 어디가 가장 유사한 어디에서 숨겼을까요? 쌀떡인가 보다. 그거 쌀떡 아닌가 맞죠? 봐. 금고는 아니고. 근데 하나만 더 막 얘기해 주세요. 두 군데예요? 네, 두 장롱 군데입니다. 깊숙이 장롱 우리가 깊숙이. 이제 돈방석에 앉는다 이런 아. 말이 있으니까. 돈방석. 돈방석에. 방석에? 정답은 네. 2번 쌀독과 네. 5번 방석입니다. 아니 그럼 진짜로 돈방석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신혜 씨가요, 이 당시 돈을 막 이렇게 세다가 침이 말라서 물에 이렇게 물을 옆에다가 떠놓고 물을 이렇게 샜다고 해요. 야. 그래서 현금 그리고 수표로 돈을 받았었는데 주방에 있는 이 쌀독에다가 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쌀독에다가 돈 이렇게 막 넣어놓고 하면서 쌀독에 정말 돈을 보관했었다고 하고요. 또 현금 수표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방석에다가 빈 방석에다가 이거 또 어디다 넣지? 그냥 일단 여기다 넣어 이러면서 방석에다가 막 돈을 이렇게 막 넣었다고 돈방석.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석이 두둑해져서 돈방석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에게 엄마 이거 돈방석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돈방석에 좀 앉아봐 이거 돈방석이야 이러면서 선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말로만 듣던 돈방석이 진짜 있었구나. 진짜 돈방. 아니 근데 신신혜 씨는 어떻게 세상은 요지경을 부르게 된 거예요? 네, 신신혜 씨 원래 MBC 공채 9기로 데뷔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드라마 90년대 초에 드라마 희망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1,200여 곡의 뽕짝을 부를 수 있는 뽕짝 아줌마 역할을 맡아가지고 남다른 노래 실력을 또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신혜 씨 어머님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또 추천을 한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요지경이 1930년대 그 구전 민요를 또 재탄생시킨 것으로 내 입에 맞게 아주 편하게 만든 노래다. 노래라는 거는 할 생각도 없었고 난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직 연기를 위해서 또 노래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하면 뭐 저희 행복한 아침에도 출연하셨었지만 그 춤이 굉장히 그렇지. 인상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표정이 내가 다이아몬드 스텝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막 그죠? 이렇게 우리 은영 씨. 세상은 요지경. 잘한다. 이판사판 춤이잖아요. 표정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뭔가 같이 세상이 요지경처럼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그 춤.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안무 고안을 했던 건 아니고 사실 노래가 인기니까 여러 방송사에 나가서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춤도 같이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즉흥적으로 신신혜 씨가 직접 어쩐지. 고안한 안무한 춤이라고 하는데 신신혜 씨가 얘기를 여기 나오네요. 네, 이게 뭐 대충 보이는 것 같지만 어머. 이게 사실은 요 안에 다이아몬드 스텝도 있고 인도 춤도 있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이아몬드 스텝, 인도 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실은 4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현대무용, 한국무용 안 해본 게 없는 춤의 숨은 실력자여서 네. 즉흥으로 저런 인기 춤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스타들 오늘은 이야기. 노래로 좀 재미 좀 알아봤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는 날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쏟아졌지만 오늘은 햇살이 쏟아집니다. 당분간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오늘은 2가지 안개와 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출근길 안개 상황 먼저 살펴봅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가시거리가 200m 밑으로 떨어져서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전국의 먼지 농도 나쁨, 동쪽은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는데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밖에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별다른 비 예보도 없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올라서 대부분 25도 안팎이 되겠는데요. 서울은 23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고기압에 들면서 기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황사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황사는 내일까지도 남아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영농철을 맞아 지난 4월 15일 경북 의성군에서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농촌 일손 돕기 참여 확산을 위해 마련된 발대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과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농협중앙회는 전국 1,111개 농축협에 260억 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했으며 복숭아 적화 작업 일손 돕기도 진행했습니다. 강호동 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촌 인력 중개 및 일손 돕기 등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침에 올 때는 날이 좀 흐리던데 맑아지긴 하는 거죠? 네, 이제 비가 그치고 오늘 맑아지고요. 기온도 어제보다는 제법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황사가 말썽이에요. KF84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